이야기 라디오 스테이션 즐겁게 듣기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덱스터 앤 클레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계속 재밌게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거 세 가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딱 눌러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자, 오늘 저희가 가져온 이야기는요. 빅바마 시리즈 벌써 13번째 주인공입니다. 와, 역사가 무려 160년이 넘었어요. 독일을 대표하는 거대 생명과학 기업 바로 바이엘입니다. 네, 맞아요. 바이에라면 뭐 어르신들은 딱 아스피린 떠올리실 텐데 사실 요즘 젊은 세대나 아니면 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요. 몇 년 전에 인수한 몬산토라는 이름 때문에 더 확 와닿을 거예요. 아, 그때 정말 말 많았죠. 그렇죠. 뭐 세계의 딜이다 뭐다 했지만 그 후폭풍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160년 된 기업 바이엘 자체의 이야기, 그리고 또 몬산토 인수가 가져온 이 엄청난 변화들, 그리고 바이엘이 지금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까지 한번 여러분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바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영광의 순간들, 또 그 수십조 원짜리 M&A에 숨겨진 뒷이야기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그 천문학적인 소송 문제하고 아주 파격적인 조직 개편 이야기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내용이 많으니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바이엘, 이 회사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짚어볼까요? 160년 넘은 독일 회사다 이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라는 곳일까요? 핵심은 딱 두 글자, 생명과학이에요. 크게 보면 우리 사람들 건강 책임지는 헬스케어 분야하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죠. 식량 생산과 관련된 농업, 애그리컬처 분야. 딱 이 두 개의 큰 기동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헬스케어랑 농업이요. 그럼 사업부도 딱 그에 맞춰서 나눠져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사업 부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전문의 의약품 다루는 제약 부문, 파마슈티컬스 부문. 그리고 바로 그 논란의 중심이죠. 종자하고 작물 보호제, 그러니까 농약 다루는 작물과학, 크롭 사이언스 부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약국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나 뭐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소비자 건강, 컨슈머 헬스 부문. 딱 이렇게 셋입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의외인 점이 있다고요. 매출 비중을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바이엘 이미지랑 좀 다르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게 2024년 기준으로 보면요. 전체 매출이 한 466억 유로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65조 원. 그 정도인데 이 중에서 작물과학 부문 그리고 농업 관련 매출이 무려 48%예요. 거의 절반이죠. 와, 48%요? 네, 그다음에 제약 부문이 한 39%, 소비자 건강 부문이 13% 정도고요. 생각보다 농업 비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야, 48%면 거의 절반인데 보통은 제약회사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농업 분야가 이 회사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 말이네요. 와, 이거 진짜 의외인데요. 그렇죠. 특히 그 몬산토 인수하고 나서는 이 작물과학 부문이 외형적으로는 제일 커졌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제약 부문이 약하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 좀 뭐 심장질환, 여성건강, 항암제, 안과질환 치료제 이런 쪽에서 아주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약 부문이 상대하는 시장 규모만 해도 무려 1조 6천억 유로. 와, 이거 원화로 하면 2240조 원이에요. 정말 엄청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거죠. 2240조 원이라니. 와, 진짜 상상하기 힘든 스케일이네요. 그럼 이 바이엘이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제약이랑 농업을 같이 했던 건가요? 역사가 꽤 길다고 들었는데요. 아니요, 시작은 좀 달랐어요. 1863년인데요. 그때 염육 팔던 프리드리히 바이어라는 분하고 염색 장인이었던 요한 프리드리히 베스코트 이 두 분이 딱 손을 잡고 염료 회사를 세운 게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주식회사로 바꾸고 연구소도 짓고 하면서 점점 화학 기반의 기업으로 커진 거죠. 염료 회사에서 시작했다니 그것도 참 흥미롭네요. 그럼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아스피린은 언제쯤 나온 건가요? 바이엘 하면 역시 아스피린이잖아요. 맞습니다. 바이엘 역사에서 진짜 아스피린 빼면 시체죠. 1897년에 연구를 시작해서 1899년에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으로 딱 상표 등록하고 전 세계에 팔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진짜 아스피린 하나로 100년 넘게 회사를 먹여 살렸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물론 중간에 뭐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에드빌 성분 이부프로펜 이런 새로운 진통제들이 막 나오면서 위기도 좀 있었죠.
아, 그렇죠. 경쟁약들이 나오면서 좀 주춤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랬죠. 근데 1960년대하고 70년대에 진짜 예상치 못한 반전이 딱 일어납니다. 이 아스피린이 단순히 통증만 잡는 게 아니라 피를 묽게 해서 혈전 생기는 걸 막아주는 항응고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오. 그러면서 이게 심장마비나 뇌졸중 예방약으로 다시 뜨기 시작한 거죠. 그야말로 뭐 신의 선물이다 이런 별명까지 얻었으니까요. 와, 약 하나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군요. 진짜 대단하네요. 그럼 이런 역사를 가진 바이엘이 현재는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이엘은 스스로를 생명과학 기업이라고 불러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계속 늘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건강 문제, 식량 문제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과제에 말맞춰서 우리 인류한테 꼭 필요한 건강 솔루션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식량 솔루션 이걸 제공하는 걸 우리 회사의 미션이다 이렇게 삼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몬산토 이야기 잠깐 했지만 바이엘이 M&A를 많이 했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서요. 약간 복잡한 과거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약간 좀 복잡한데요. 1925년에 바이엘이 다른 독일의 큰 화학회사들, 뭐 BASF나 호이스트 같은 회사들이랑 합쳐져서 IG 파르벤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 연합체를 만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다시 해체되긴 했지만요. 근데 어쩌면 이런 과거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거대하게 합병했다가 또 분리되고 했던 이런 역사가 나중에 몬산토 같은 진짜 초대형 M&A를 할 때 그 위험성을 좀 더 신중하게 보지 못하게 만든 뭐랄까 구조적인 배경이 된 건 아니었을까?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충분히 일리가 있네요.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히려 미래의 위험을 좀 못 보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드디어 본론입니다. 2018년 바이엘이 미국의 거대 종자 농화학 기업 몬산토를 인수합니다. 이야, 금액이 얼마였죠? 금액이요? 무려 630억 달러. 와, 그때 환율로 계산하면 약 67조 원 정도 됐어요. 이건 독일 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 M&A 기록이었죠.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딜이었어요. 630억 달러. 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건데 바이엘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몬산토를 사려고 했던 걸까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략 자체는 아주 명확했어요. 그리고 야심찼죠. 바이엘은 원래 작물 보호제, 그러니까 농약 쪽에서는 강자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몬산토가 가진 아주 강력한 종자 기술, 특히 그 유전자 변형, GMO 종자 기술하고 시장 지배력을 딱 합치면 와, 종자부터 농약까지 다 아우르는 농업 분야의 압도적인 세계 1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었던 거죠. 실제로 그때 몬산토 GMO 콩종자가 미국 시장의 97%를 장악할 정도였으니까 뭐 그 위력은 대단했죠. 아하, 농업계의 완전체,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겠다. 이런 큰 그림이었군요. 근데 그 그림엔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 숨어 있었던 거죠. GMO 종자하고 제초제를 주력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 GMO 기술, 이거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몬산토의 대표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상품명을 라운드업, 이게 훨씬 유명하죠. 이 라운드업 제초제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면서 몬산토는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소송 리스크를 그냥 안고 있었던 거예요. 바이엘은 몬산토 이름은 버렸지만 이 소송 폭탄은 그대로 다 떠안게 된 거죠. 아, 결국 승자의 저주가 된 셈이네요. 그럼 현재 소송 상황은 어떤가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게 바이엘 경영의 발목을 딱 잡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만 이 글리포세이트 관련 소송이 아직도 수만 건이 걸려 있어요. 아휴. 물론 바이엘의 공식 입장은 아주 단호해요. 수많은 과학 연구랑 전 세계 규제 기관들이 글리포세이트 안전하다고 확인해주고 있다. 우리는 법정에서 계속 싸울 거고 합의는 우리한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만 고려할 거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하지만 법정 싸움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판결도 있었다면서요? 네, 상황이 좀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2024년 10월에 나온 판결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연방법 규정 때문에 몬산토, 지금은 바이엘이죠. 그러니까 라운드업의 암 유발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 안 했다. 이 주장 자체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뭐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왔어요. 이건 바이엘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죠. 오, 그럼 소송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경고 실패 주장은 좀 막혔을지 몰라도 제품 자체의 설계에 결함이 있다.
그러니까 라운드업이라는 제품 자체가 위험하다. 이 주장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이 완전히 끝나려면 아직 한참 멀었고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바이엘을 계속 괴롭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국 이 소송 리스크가 계속 발목을 잡는다 이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로 바이엘 재무 상태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돈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바이엘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만 봐도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딱 5년 동안 이 소송 관련 비용으로 나간 돈이 총 130억 유로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조 원입니다. 18조 원이요?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요. 인수금액의 거의 4분의 1이 소송 비용으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앞으로 더 들어갈 돈도 있을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충당금이라는 걸 쌓아두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소송에서 지거나 합의금으로 돈이 나갈 걸 대비해서 미리 장부에 비용으로 잡아두는 거거든요. 근데 2025년 2분기에만 해도 글리포세이트 소송 관련해서 약 12억 유로, 그리고 몬산토 시전에 또 다른 유해 화학 물질이었던 PCB 관련 소송 비용으로 약 5억 3천만 유로를 추가로 충당금으로 쌓았어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글리포세이트 소송 관련해서만 쌓아둔 누적 충당금이 무려 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달합니다.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 당연히 회사 재무 상태가 좋을 리가 없겠네요. 신용등급 같은 데도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2024년에는 한 85억 유로 정도였는데 2025년에는 66억에서 67억 유로 수준으로 확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그러면서 바이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 네거티브로 확 낮춰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신용등급 자체가 강등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나 마찬가지죠. 이익은 그렇게 줄어드는데 빚은 여전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또 문제예요.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부채 비율, 이걸 조정 부채 EBITDA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2025년에는 4.5배에서 4.7배까지 치솟을 걸로 예상돼요. 보통 이게 3배만 넘어도 재무 부담이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의 5배에 육박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바이얼이 지금 막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 되면 2026년에는 3.5배에서 3.7배 수준으로 좀 나아질 거다. 이런 희망적인 전망도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매출 성장 전망도 별로 안 좋아요. 주력 의약품 중 하나인 자를 또 특허하려고 다가오고 있고 또 일부 농약 제품은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2025년, 2026 모두 매출 성장률이 1%도 안 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와, 정말 사면초가네요. 수익은 줄고 빚은 많고 성장은 멈췄고 이런 상황이면 뭔가 진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이엘 경영진이 정말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배당금 삭감이에요. 그것도 그냥 조금 줄이는 수준이 아니고요. 앞으로 3년 동안은 법에서 정한 최소 수준까지만 주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게 기존 배당금에 비하면 최대 95%까지 깎일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S&P에서는 2025년하고 2026년에 바이엘이 1년에 한 1억 5천만 유로 정도만 배당할 걸로 보는데 와, 이건 이전 배당금 규모 생각하면 진짜 쥐꼬리 수준인 거죠. 배당금을 95%나 깎는다니 와, 주주들 반발이 엄청 났겠는데요. 근데 그만큼 회사가 절박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주주들한테 돌아갈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어떻게든 현금을 악착같이 모아서 빚부터 갚고 이 소송 리스크에 대비하는 게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장기적인 기업 안정성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진짜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고 2023년에 새로운 CEO가 아주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다면서요? 이름도 좀 어렵던데요. 네, 빌 앤더슨이라는 CEO인데요. 이분이 동적 공유 소유권, 영어로는 Dynamic Shared Ownership, 줄여서 DSO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주 급진적인 조직 개편 모델을 도입했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아는 그 피라미드식 상하 계층 구조 있잖아요. 이걸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리고 소규모 팀들이 스스로 목표 정하고 책임지는 자기 조직화 팀, 셀프 오가나이징 팀즈 중심으로 조직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런 거예요. 핵심은 관리자 수를 확 줄이는 겁니다. 관리자를 없앤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목표는 뭔가요, 이걸로?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회사 전체에 퍼져 있는 그 불필요한 보고 라인이라든지 복잡한 절차 같은 관료조에 있잖아요. 이런 걸 그냥 뿌리 뽑아서
의사결정 속도를 확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2026년 말까지 연간 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조 8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까지 딱 제시했어요. 2조 8천억 원 절감? 와, 목표가 정말 엄청나네요. 이게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아주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4년 3월에는 제약 부문의 고위 임원진, 리더십 팀이라고 하죠. 이 팀의 인원을 14명에서 8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확 줄였어요. 이 과정에서 기존 임원들이 뭐 해고되거나 아니면 직급이 내려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당연히 일본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인력 감축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바이엘의 전 세계 총 인력이 약 8만 9천여 명으로 줄었어요. 이야, 정말 회사의 명운을 건 개혁처럼 보이는데 그럼 이사회에서는 지지를 좀 해주고 있나요? 네, 이런 강력한 개혁 추진력에 대해서 신뢰를 보낸 거죠. 바이엘 이사회가 빌 앤더슨 CEO의 임기 계약을 2029년 3월까지 연장해줬습니다. 그의 리더십에 힘을 팍 실어준 거죠. 하지만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가 뭐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작용이나 리스크는 없을까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도 커요. 아니, 과연 관리자 계층 줄인다고 혁신이 저절로 될까? 오히려 혼란만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지속 가능하긴 한 건가?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특히 바이엘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신약 개발, R&D잖아요. 이런 분야는 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중요한데 이렇게 갑자기 사람 막 줄이고 조직 바꾸고 하는 게 오히려 연구 개발 생산성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뭐 우수한 인재들이 떠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비용 절감에만 너무 집중하다가 미래 성장 동력인 R&D 역량까지 깎아먹으면 진짜 큰일이니까요. 그럼 결국 이 DSO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까요? 단순히 뭐 비용 20억 유로 줄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핵심 R&D 인력들을 얼마나 잘 지켜내고 오히려 이분들의 창의성이나 생산성을 더 끌어올려서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게 실패한다면 바이엘이 기대하는 2027년 이후에 그 본격적인 실적 회복 시나리오도 더 늦춰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이엘이 기대를 걸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은 뭘까요? 먼저 제약부문부터 좀 볼까요? 네. 제약 부문의 가장 큰 숙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블록버스터 항응고제 자렐토 있잖아요. 이거 특허 만료되면 매출액 훅 떨어질 텐데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거예요.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거든요. 일단 기존의 또 다른 주력 제품인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이거는 효과를 더 높인 고용량 신규 제형 8mg를 딱 출시해서 경쟁 약물들의 도전을 막아내면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렸다. 이런 전략이고요. 기존 제품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뭔가 새로운 스타 약물이 빵 터져줘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얼은 지금 팔고 있거나 아니면 곧 나올 5개의 핵심 신약 후보 물질에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이 5개 약물의 연간 최대 매출 예상치를 다 합쳐서요. 기존에 75억 유로였는데 이걸 100억 유로 이상으로 확 높여 잡았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4조 원이 넘는 규모죠. 여기에는 이미 시장에서 반응이 꽤 좋은 전립선암 치료제 누베카하고 만성신장 질환이랑 신부전 치료제 케렌디아가 포함되어 있고요. 참고로 2023년에 이 신약들 합쳐서 매출이 11억 유로였는데 2027년 이후에는 연평균 41억 유로까지 성장할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100억 유로. 와, 자렐토 공백 메우고도 남을 만한 규모네요. 그럼 앞으로 나올 약 중에서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만한 건 뭘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성 갱년기 증상 치료제인 엘린자네탄트. 이거는 이미 영국이랑 캐나다에서는 링쿠엣이라는 상품명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또 새로운 방식의 심혈관 질환 치료제 베욘트라. 이것도 기대주고 근데 시장에서 진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차세대 뇌졸중 예방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아순덱시안이에요. 아순덱시안? 그 약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자렐토의 뒤를 잇는 진짜 초대형 블록버스터가 될 잠재력이 있거든요. 지금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2025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에요. 만약 여기서 진짜 긍정적인 결과가 딱 나온다, 그러면 바이얼 제약 부문의 미래는 훨씬 밝아질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만약 실패한다면 타격이 클 겁니다. 그야말로 바이얼 제약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군요. 그 외에 또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없나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세포 치료제라고 유전자 치료제 분야를 새로운 핵심 영역으로 딱 정하고 R&D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특히 뭐 파킨슨병이나 폼페병 같이 아직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희귀 질환들 있잖아요. 이런 질환들을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부문은 결국 신약 파이프라인, 특히 아순덱시안의 성공 여부가 관건이겠군요. 그럼 이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작물과학 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나요? 작물과학 부문의 미래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농업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클라이밋 필드 뷰라는 디지털 농업 플랫폼인데요. 클라이밋 필드 뷰요? 그건 뭔가요? 그게 뭐냐면요. 농장에 설치된 센서 데이터나 아니면 드론, 위성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인공지능이 쫙 분석을 해요. 그래서 농부들한테 언제 씨 뿌리세요? 비료는 얼만큼 주세요? 언제 수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걸 맞춤형으로 딱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바이엘은 이걸 처방적 농업, prescriptive agriculture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씨앗이나 농약을 파는 걸 넘어서서 데이터 기반의 농업 컨설팅까지 해주겠다. 이런 거죠. 와, 농업도 이제 완전히 첨단 IT 산업이 되는 거네요. 그럼 지속 가능한 농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으니까 토양 건강을 좀 개선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농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엘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재생농업, 리제네레티브 애그리컬처 기술이나 농사 짓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프로그램 같은 거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 지속 가능성 전략? 이게 단순히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는 건 말고 혹시 또 다른 목적이 좀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물론 뭐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 문제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보면요. 그 몬산토 인수 이후에 땅에 떨어진 기업 이미지를 좀 바꿔보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깔려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 이미지 쇄신이요? 그렇죠. 그 라운드업 소송이니 GMO 논란이니 하면 과거 몬산토 시절의 그 부정적인 꼬리표 있잖아요. 이걸 좀 떼어내고 바이엘의 작물과학 부문이 사실은 환경을 생각하고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건 뭐 단순히 이미지 개선 차원을 넘어서 계속되는 그 법적 리스크로부터 이 작물과학 사업 자체의 가치를 좀 분리해내고 장기적인 시장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과거의 그림자를 좀 지우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런 노력이군요. 실질적인 성장과 이미지 개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살펴본 바이엘은 현재 두 개의 아주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는 그 몬산토 인수로부터 시작된 막대한 법적 재무적 압박, 즉 소송 문제를 잘 해결하고 빚을 줄여야 하는 과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DSO라는 그 급진적인 조직 혁신을 성공시키고 제약 부문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성공시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 바로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바이엘의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앞으로 한 1, 2년 정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단기 전망은 솔직히 좀 밝지는 않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 성장은 거의 멈추고 수익성도 계속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글리포세이트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특히 뭐 거액의 합의금을 내고 소송을 좀 일찍 끝낼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그 DSO를 통해서 비용 절감 목표 20억 유로가 실제로 달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주의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본격적인 가치 회복은 아마 빨라야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제약 부문에서는 말씀드린 그 아순덱시안 같은 핵심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성공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작물과학 부문에서는 클라이벳 필드뷰 같은 디지털 농업 플랫폼하고
재생농업으로의 전환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차라리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이 작물 과학 부문을 완전히 떼어내서 독립적인 회사로 만드는 것이 바이엘 전체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당장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만 DSO 같은 이런 파격적인 구조 조정이 어쩌면 그런 더 큰 변화를 위한 예행 연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 바이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160년 역사의 영광과 또 좌절, 그리고 현지 진행형인 이 거대한 변화까지 정말 다이나믹한 스토리를 가진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 계속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지금까지 덱스터 클레이어였습니다.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Just have fun. 안녕히 계세요.